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다 장대양봉을 꿈꿨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 또다시 음봉 마감을 해가지고 실망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잘 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얘기를 딱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적어드렸죠. 이제 회복 국면으로, 더 빠진 것보다는 회복 국면으로 좀 더 그 지점에 더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단은 버텨보자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자, 지금은 중국 상황을 한번 볼게요. 중국을 제가 어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부채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 부채 문제가 조금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디폴트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내세웠던 디레버리징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로 돌아갔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3%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이고, 이거를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한 3,100조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중국 증시를 누르는 압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까지 겹치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중국은 생각보다 아시아 시장에,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받았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어느 범위까지 이제 지속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5% 정도라면, 1.5% 정도라면 안전범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 금리로 계산을 했을 때는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플레를 통해서 결국에는 완전 고용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미국의 지금 목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1.5% 정도면 아직까지는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인플레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지만, 미국판 주린이들과 뭐 각종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충분히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국채금리 인상이 지속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추가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지금 1조 9조 원 달러의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국채금리의 인상을 좀 어느 정도 일단락 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7% 정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증시를, 적어도 국내 증시를 누르는 미 국채, 장기 국채 금리로 인해서 압박에서는 미 장기 국채 금리의 압박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1,1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더 이상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해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미국채 수익률이 유로존 수익률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채 금리는 일단락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그 시점에 대한 이제 지점만 찾아내면 되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크게 더 위험 수위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 산업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지금 회복력이 그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 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박자에 맞추지 못하고 좀 그 회복이 더딘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라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 정도다. 달러와 미국채는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정리하면 결국에는 16, 17일에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의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다. 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의사 발언 이전에 차라리 증시가 더 크게 무너져야 조금 더 자극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YCC는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다 보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전 높지 않다 보거든요. 적어도 3월 그 수출 지표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요런 정말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이때 내세우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시장 달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 보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 잘라놓고 본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미 이만큼 실망을 줬잖아요. 증시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더 가파르게 뭐 상승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요런 대안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면 실망이 클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수준이지, 예전처럼 막 더 추가적인 막 부양책을 내세우고 자극적인 완화 장치를 통해서 증시가 하늘을 뚫고 가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망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할 뭐 어떤 요인들은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의사 발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그 미 국채 급등에 따른 증시 조정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요거 위에 지금 타이틀로 적어 드렸는데요. 자, 실적주 위주로 옮겨갔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리고 성장주들을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어제도 보셨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크게 빠졌던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가파르게 다시 다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증시에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향후 미래에도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양상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리 충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왔던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느 정도 그러나 성장도 실체가 있는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배터리나 뭐 5G 같은 경우겠죠.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기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 뭐 금융주나 컨택트주들이 크게 상승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매력 있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금리 쇼크가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큰 반등이었다 보고요. 단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은 저는 기회다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서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는데, 자, 그럼 어떤 걸 주서야 되느냐?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공부를 이제 막 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화반 이런 말 많이 쓰죠. 예전 차화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과거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차화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더라고요. 일정 부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잖아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D램 가격도 계속 인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부터 이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유리한 환경이다 보는데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스틴 공장의 그 생산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장당으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언론에서는 뭐 8천억에서 1조까지도 보더라고요, 손실액을. 근데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크게 넉넉 잡고 잡아도 한 5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재가동을 시작을 했지만 펌프 문제로 인해서 정상 범위로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은 제가 잡은 거는 한 6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에도 이 슈퍼사이클의 진입 이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파운드리가 가장 그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한 환경이다 보고요. D램 낸드 순인데요. 낸드도 만만치 않게 좋은 업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제 쇼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점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맥을 같이 가져간다 하면은 그러면 믿고 끝까지 이렇게 가격을 어떤 이슈를 통해서 다운을 시켜줬을 때 꾸준히 주어서 난 따라가겠어 라는 입장을 저는 같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상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9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코스피 3000 코스닥 900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정 수가 수준으로 다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바라보고서 컨센을 비교해가지고 낸 적정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요때 정도에 주우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전 안 된다 보고요. 뭐 차후에 증시 조정을 통해서 증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00선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수에 의한 하락이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1.5% 이상으로 지금 살짝 뭐 한 1.6% 가깝게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 코스닥도 800선 엊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800선으로 다시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미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 그 국내 지수를 계산을 해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워낙 지금 국채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이 미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흐름을 그냥 그 나름의 흐름을 찾아내가지고 계산법을 적용한 건데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향후는 또 향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그 문제로 인식을 해서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800선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움직이겠어 하는 입장이고요. 900 정도 초반까지는 뭐 적어도 반도체의 개념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주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완전히 저평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하루짜리 시세에서 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전 그래도 적어드렸지만 슈퍼사이클이 10년 단위로 보면 보통 2년 주기로 돌거든요. 그 초입에 와 있다. 제가 그때도 적어드렸죠. 2023년에 만나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고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패닉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더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평단보다도 더 빠졌다 그러면 기간으로 그냥 승부를 보시면 돼요. 정말 맥락 없는 그 뭐죠? 테마주나 이런 거 물리면 바이오나 이런 좀 어려운 종목 물려 있으면 제가 따로 의견을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언제 테마가 다시 돌지도 모르고 그 잠깐 그 매집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이제 역사적 고점으로 남아서 언제 회복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 아니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일수록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현재의 이게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그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너무 길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 발견을 했냐면 그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아요. 그 지금 당장은 시세를 좀 못 내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괜찮다 보고 있는 산업 가운데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기반이 될 것이지만 성장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2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이슈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흐름과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전기차 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회사를 선택을 잘 하셔야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두 번째 기회, 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을 동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이제 큰 적자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미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산업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성장성을 동반한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몇몇 있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호텔 담아서 가져가신다 하면은 차후에 2021년 연말쯤에 괜찮은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런 식으로 포트 리밸런싱을 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연초에 뭐 정말 증시가 4천, 5천까지 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한 번은 기회를 줄 것이다. 분명히 특히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줄 것이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면 좀 적당히 덜어내고 현금화해서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좋은 시점이 지금 저 왔다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측면에서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에 구성해서 담아가야 된다. 2020년도에 제가 한 8월이었나요? 그때쯤부터 꾸준히 한 3, 4개월 동안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같이 나열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가격 2022년도 21년도 가면은 못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 못 보고 있죠 지금. 그때를 잘 상기해 주세요. 근데 그때 조정 왔을 때 저한테 어떻게 말씀 주셨냐면 이 가격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한 막 20%씩 떨어졌을 때 그러셨거든요. 근데 계속 그때 말씀 드렸죠. 이 가격이면 저는 집이라도 팔아서 넣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대비해서 이미 한 40%에서 50% 크게 오른 종목들 뭐 MC넥스라든지
DBIT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지지부진하고 그 횡보가 길었던 종목들이 탄력은 훨씬 컸거든요. 이게 저는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과거를 자꾸 상기하세요. 과거에 어떤 흐름을 가져갔었고, 과거 차트 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그 꺾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그런 지점에 와 있다, 협곡을 지나고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매번 그 후회하고 계셨잖아요. 이 지점에서 내가 이 지점에서 더 담았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왜 그렇게 패닉하고 던졌을까라는 후회하시잖아요.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산업은 제가 아직 그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과감하게 발언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올 한 해는 키워드가 저는 실적 그리고 실적과 성장이 동반된 기업들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 설명드렸죠. 세 가지 산업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됐고, 모든 환경들은 지금 역대급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지수를 좀 봐드릴게요.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970이죠. 코스닥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970선에서 지금 900 그리고 오늘 890선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조정인데요. 자, 향후에 FOMC 또 얘기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연준의 의장의 발언을 들으면 제가 어느 정도 나는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걸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겠지만, 그 전까지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요 선에서는 적정 주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적정 주가라는 것은 시간에 기대서 그냥 기다리면 괜찮은 시세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저평가 구간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평가라는 것은 곧 저는 기회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만약에 더 살리겠다 하시면요, 900을 기점으로 잡으시고 800선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한 50%만 채워 놓으셨다가 하면은 한 50%는 나머지 50%는 요 800에서 900에 왔다 갔다 하는 요 구간 안에서 사겠어라고 그 자금을 그렇게 나눠 놓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하로 간다, 700, 6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점은 빚을 내서라도 사겠어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다 설명드렸죠. 한 요 정도로, 어려우시면 한 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성도 나올 것이고 대내적인 어떤 리스크들도 노출이 될 건데요. 그걸 보면서 요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너무 큰데, 금리를 건드린다고, 기준금리를 건드린다고, 그럼 나는 더 늦추겠어. 나는 800도 위험해. 나는 그럼 이 50% 좀만 더 뒤로 늦출게. 나 800에서 700 가는 동안에 쓸게.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 밑바탕이 좀 되셔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어려우시니까요. 그 좀 어렵다고 하시면요, 900선에서 한 반 정도는 담아 두시고 그 나머지 반은 요 900에서 800 가는 동안 요 사이 지점으로 내려갈 때마다 난 더 사겠어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렵죠. 원래 주식이 근데 이렇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어떤 바구니를 들고서 대내적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요 지점에 따라서 현금 45대 주식 55, 그리고 이거 안 되겠어 하면은 현금 65대 주식 35,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과일을 담았다 넣었다 빼면서 왔다 갔다 맞춰가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 하시면 단순 그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정 주가 딱 내가지고 담아버리고 계좌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으로 버텨내겠어라는 개념도 괜찮아요. 이게 썩 나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2월 시작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어려우시면 900 초반에 그냥 한 큐에 다 담고 그냥 시간에 기대버리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원을.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저는
900선으로 그때도 잡아드렸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너무 여기서 더 패닉하실 필요는 없고 좀 안정을 좀 일단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멘탈이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염려가 되는데,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계속 글도 쓰고 영상을 촬영을 당분간은 막 크게 그 집중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지금 짧게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국채금리, 달러, 그리고 FOM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국, 유럽, 미국 상황,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전 담아야 된다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반도체 가운데서 제가 파운드리가 지금 가장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지금 1위 기업이 대만의 TSMC죠. TSMC고 2위가 삼성이고요. 그리고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 기업이고, 4위가 UMC, 그리고 5위가 중국의 SMIC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유율이 56%, 16.4%, 그리고 이게 한 6.8 되나? 그리고 UMC 같은 경우도 한 6%대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믹이 한 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대강 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삼성이 향후에 2030년까지 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넘어서겠다라는 출사표를 지금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요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초미세 공정 7나노 이하로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TSMC랑 삼성밖에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요 두 싸움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본다면 요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부다비의 그 국모펀드에서 아마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도 그 14나노인가 14나노 공정에서 그 삼성 기술을 라이센싱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인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점유율을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 격차를 훨씬 더 쉽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까지도 저는 좀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삼성론자처럼 삼성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을 지금 주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비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대형주들은 농구 코트에 농구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은 테니스볼이라 보는데, 요 코트 안에서 농구공은 그 벗어날 가능성이, 반동이 적기 때문에 벗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그 테니스볼 같은 경우는 크게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하락 범위가 클 수도 있고 그만큼 상승 범위가 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부를 통해서 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고, 요런 이제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요 대기업 삼성전자가 그 맥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삼성이 가면 결국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로, 삼성이 요만큼 갈 때 요만큼 갈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하는 편이 좋다라고까지 정리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수급 한 번만 딱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산 배분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국내 증시 시장에 대해서 매도 폭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 하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21% 비중을 지금 올해 안으로 16.8%까지 낮춰야 된다. 리밸런싱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계산해 드렸죠.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산술저금을 계산했을 때 5월까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는 15% 비중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지금 뭐 허용 범위 조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더 이거 허용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줘야 된다. 이거 너무 그 국내 증시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뉴스는 저는 뭐라 했죠? 기대 안 한다 했죠. 요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기금의 매물이 5월까지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매물은 기계적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기업의 문제가 있어 내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이고 좀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물은 받아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다 언급을 못 드리지만 연기금 비중이 특히나 높은 기업이 테스나가 있어요. 반도체 가운데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비중이 유독 높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받으라 했죠. 그냥 받으면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외국인이 이 상황에서 이 중심 지점에서 외국인이 돌아서주면 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도 하시고, 그 좀 맥락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탈출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2021년도를 길게 바라보는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해서 저처럼 800과 900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두고, 내가 요 시점 가면 이렇게 운영하겠어, 요 시점 가면 이렇게 운영하겠어, 700선 깨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조달해서 다 때려 받겠어 라는 식으로 큰 틀을 내 손바닥 안에 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900에 다 사고 890 갔다고 어떻게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하시고 패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요 안에다가 과일을 담았다 뺐다 담았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내적 환경 계속 보면서 그 비중을 자기 스스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냥 담아놓고 이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대응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요, 저라면 한번 계좌를 전부 다 정리를 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어떤 포트 구성이 딱 정해져 있고 지수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별로였던 종목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좀 옮겨 두시고요. 지금 딱 좋잖아요. 지금 890인가요? 지수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교체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맥락 없는 종목들 빨리빨리 다 정리하시고 좀 탄력이 예상되는 종목들로 옮겨 두시고,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만약 뭐 920, 930선까지 회복을 준다 그러면 그때 빠르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포트 구성 플러스 안정적인 현금 보유,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더 이상 패닉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도 안 좋고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아서 설명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정신없이 했는데요. 뭐 다들 똑똑하시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제가 매일 계속 당분간 글을 막 예전처럼 자주 남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좋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